자산은 크게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면 유동자산, 판매 과정을 거쳐서 현금화가 되는 재고자산을 이번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의 종류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지겠죠. 재고자산이라 함은 영업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 과정에 있거나 생산이 완료된 자산, 즉 상품, 원재료, 제공품, 제품 등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고자산의 종류에는 원재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원료를 사오겠죠. 원재료 또는 부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구입한 원료나 재료를 우리가 사오는 걸 부품 등을 원재료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재료가 우리가 소비가 되면 사용하게 되면 공장에서 사용하게 되면 재료비가 되겠어요. 재료비가 제조 과정으로 투입하게 되면 제공품이 되는 거고 아직 제조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공품은 제조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제조. 만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성이 되면 제품이라고 하는 거죠. 제품. 판매 과정을 할 수 있는 게 완제품,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완성품. 그러나 반제품은 뭐냐? 반제품은 아직 완전하게 완성은 안 됐지만 판매를 가능한 상태가 되는 반만 완성된 것을 반제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제품은 이건 완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완제품. 타인이 만든 걸 사다가 도매시장에서 사다가 이익을 붙여서 파는 걸 우리는 상품이라고 하고 상품을 매출하면은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품 매출. 이렇게 제조한 거를 팔면 우리가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죠. 제품 매출. 상품 매출에 반대되는 비용을 우리는 상품 매출, 반대되는 비용을 상품 매출 원가라고 하죠. 상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에 반대되는 비용은 제품 매출 원가라고 해요. 제품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 그래서 매가와 원가를 비교해서 우리가 이익을 나타내는 게 매출총이익이죠. 매출총이익. 미착품이라 하는 거는 상품이나 원료 등을 주문을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거를 우리는 미착품이라고 하죠. 미착품. 선적지 인도 기준의 미착품, 도착지 인도 기준의 미착품, 이렇게 미착품이 우리가 도착이 안 된 물건을 얘기합니다. 저장품이라고 하면 소모 공구 기구 비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소모 공구 기구 비품, 망치, 벤치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소모품, 소모 공구 기구 비품 또는 수선용 부문품 등 이러한 것을 저장품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자,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쌓아놓을 수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모든 재비용은 재고자산 안에 포함합니다.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다 자산 안에 포함하는데 딱 하나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은 단기 매매 증권 안에 포함하지 않고 영업의 비용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 외에 단기 매매 증권 외에 모든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은 다 재고자산 안에 또는 유형자산 안에 모든 자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취득세, 등록세, 취등록세마저도 우리가 세금과 분가를 보지 않고 원가 안에 포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을 살 때 들어간 재비용에 대한 취득에 대한 운반비 비용이라든지 매입시 운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입시 운임이나 등등등 취득시 비용은 심지어는 통관하는 관세마저도 우리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플러스한다. 그리고 이제 불량품이 들어왔거나 상이한 물건이 들어오면 반품하겠죠. 그걸 매입의 누리, 매입 환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매입 할인액은 약정을 맺어요. 우리 거래가 대부분 물건을 사면 차변의 원재료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 되게 외상 거래가 되게 많죠. 이 외상 거래를 10일 이내 갚으면 예를 들면 2% 또는 30일 이내 갚으면 뭐 2%까지는 안 되고 n분의 해주겠다. 이런 약정을 맺어요. 거래 약정. 약정에 의해서 10일 이내 갚게 되면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게 매입 할인이에요. 매입 할인. 역시 매입가액에 취득 재비용을 더해서 매입의 누리 환출 매입 할인을 빼야지 우리가 순수한 매입 원가가 나온다. 다른 말로 순매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순매입액. 제조원가는 제조 즉 원가회계에서 얘기하는 거죠. 원재료가 희생이 되면 재료비가 되고, 임금 원재료가 우리가 소비가 되면 재료비가 되고, 임금은 노무비가 되고, 그 외에 많은 경비, 수많은 경비, 각종 경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각종 경비. 재료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경비가 소비가 되면 제조경비, 다른 말로 제조간접비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제조비용, 제조원가, 제조비용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성격이 상이한 다른 재고자산을 일괄 구입하는 경우에 당연히 시장가치, 공정가치 비율로 n분의 한다, 나눈다 라고 보시는 거죠. 자, 제품을 생산하고 우리가 원재료를 사고 상품을 사고 이러한 자산을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산을 쌓아놓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해요. 물건을 사게 되면 당연히 애누리가 있을 수 있겠죠. 애누리가 있는데 애누리는 우리가 할인하고 다른 개념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이런 약정에 의해서 10일 이내에 갚으면 2% 할인, 30일 이내에 변제하면 n분의 할인, 이렇게 해서 결제할 때 이런 약정을 맺었을 때 우리가 매입 할인이 나온다. 매출 애누리와 매입 애누리는 반대 개념이고 환입과 환출은 반대 개념이겠죠. 매출 할인과 매입 할인은 반대 개념이겠죠. 여기서 그래서 공식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총매입 플러스 운임 마이너스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돌려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순매입이 나온다는 거죠. 순매입. 반대로 보면 총매출 마이너스 매출 운임은 운반비로 따로 놓고 보고요.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은 순매출이 되겠죠. 순매출. 그래서 순매입의 공식과 순매출의 공식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판매한 재고자산이 반품되는 경우 우리가 그걸 반품하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환출이 되고 매출자 입장에서는 환입이 됩니다. 반대가 되니까. 재고자산에 하자나 결함이 있어서 깎아주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애누리라고 칭하는 거죠. 애누리. 매입 애누리, 매출 애누리. 외상대금의 결제를 약정을 맺어서 조기에 빨리 회수하게 되면 깎아주는, 할인을 해주는 게 바로 매입 할인, 매출 할인. 이런 붕괴가 나타날 수 있겠죠. 굳이 붕괴를 한다면 상품을 매입했다. 100만원. 외상으로 했다.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 100만원.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외상대금을 결제하는데 부채의 감소가 되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원. 근데 가격을 깎았다. 그러면 현금은 98만원만 나간다. 2만원만큼은 매입 할인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매입 할인. 이렇게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되는 우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항목이 나와요.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하는 항목. 선적지 인도기준이냐에 따라서, 도착지 인도기준이냐에 따라서, 매입자냐 매출자냐에 따라서 이게 누구 재고자산이 되느냐가 결정을 져지겠죠. 예를 들면 부산항이 있고 미국에 LA항이 있는데 내가 매입자다. LA에서 물건을 배에다 실어서 태평양을 오게 되는데 선화증권을 받겠죠. 선화증권을 받으면 이 배가 며칠을 거쳐서 한 달을 거쳐서 부산항에 도착하겠죠. 그 전에 이 증권이 부산항의 매입자한테 제시가 되겠죠. 은행을 통해서. 그러면 이 증권을 인수해야지 물건이 도착했을 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선화증권을 인수할 때 우리는 미착품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할 수 있어요. 도착하지 않은 물건이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이 선적지 인도 조건의 계약이면 LA항에 물건을 실자마자 이 물건에 대한 미착품에 대한 재고자산은 부산에 있는 갑의 것이 되는 거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하면 LA에서 보낸 사람이 아직 물건이 안 도착했다면 이건 LA에 있는 예를 들면 S라고 할게요. S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매입자 입장일 때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게 누구 재고자산이냐가 결정이 져지는 거예요. 반대로 부산에 있는 갑이 만약에 거꾸로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서 미국으로 보낸다고 하면 여기서 갑의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 이 물건을 배에다 실자마자 그거는 남의 거가 되는 거죠. 도착지 인도 조건이다 그러면 도착해야지만 갑의 물건이지 도착이 돼야지만 태평양을 건너가고 있을 때는 갑의 물건이고 도착이 돼야지만 갑의 물건이 아닌 거가 된다. 그래서 이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매입자냐 매출자냐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이냐를 우리가 따져서 재고자산이 누구 거냐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적성품은 뭐냐? 판매 부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홈쇼핑 많이 하죠. 홈쇼핑을 하는데 그 홈쇼핑에 예를 들면 가구를 제작해가지고 가구 회사가 홈쇼핑에다가 맡겼어요. 그 홈쇼핑 회사에서 이 가구를 판매를 부탁받은 거죠. 그러면 이 홈쇼핑 회사는 수탁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탁자. 수탁자는 판매 수수료를 먹고 판매를 부탁받은 거를 팔아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판매를 부탁한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위탁자라고 하는 거죠. 위탁자. 위탁자 입장에서는 홈쇼핑에다 물건을 갖다 맡겼어도 매출로 보는 게 아니에요. 즉 수탁자가 판매를 부탁받은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다고 해야지만 매출로 보겠죠. 그래서 수탁자가 보관하고 있는 홈쇼핑에서 보관하고 있는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판매를 부탁한 위탁자의 물건이 된다. 판매 부탁한 물건을 우리가 표시할 때 적성품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죠. 적성품. 굳이 분결한다면 제품을 100만 원짜리를 대변에 8번 조교 타개정으로 대체 이렇게 써요. 판매 부탁을 했다 그러면 적성품 100만 원 이렇게 적성품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적성품 원장에 의해서 이 판매 부탁한 거를 관리하는 특수매매가 이루어진다. 시성품이라는 거는 사용해보고 매입 의사를 밝혀라. 이게 시성품이죠. 시성품. 다른 말로 시용품이라고도 해요. 시용품. 고객이 구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아직 매출이 된 게 아니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할부 판매는 물건이 나간 거예요. 이거는 돈을 못 받았지만 남의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기준에 의해서 매출로 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포함하면 안 되죠. 남의 물건이 됐기 때문에. 저당 상품은 약속하다, 담보 제공하다, 채용하다,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그랬죠? 담보로 제공한 거는 아직 내재고 자산이에요. 담보 제공만 했을 뿐이지 그 자산은 내재고 자산이에요. 그리고 반품률을 추정했을 때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경우는 상품 인도 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보아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반품률을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상품을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된 시점까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한다. 반품률 추정이 가능한 경우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건 제조기업이 아니고 도매기업이니까 상품 매출로 우리가 얘기하죠. 집이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창고가 하나 있어요. 기초에 이쪽에 상품이 저번 연도에 안 팔리고 넘어온 게 100원이 있어요. 100원이. 그리고 더 팔기 위해서 물건을 매입한 게 1000원이에요. 그러면 창고에서 판매 가능한 금액은 1100원이겠죠. 1100원. 이걸 우리는 기초와 매입을 더해서 당연히 매입에는 매입액률이 환출 할인을 빼고 잡은 거예요. 운임은 더하고 요 1100원을 우리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1100원을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볼 수 있죠. 판매 가능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판매 가능액이 1100원이에요. 요 1000원과 요 100원을 더해서 1100원이에요. 1100원. 판매 가능액. 그런데 기말에 가서 보니까 창고에 기말에 가서 보니까 1100원이 판매 가능액인데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게 한쪽에 500원이나 남아있어요. 500원이나.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기말상품이라고 표현하죠. 기말상품. 그래서 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1100원에서 500원을 빼면 당연히 외부로 나간 금액이 판매된 금액이 나오겠죠. 1100원에서 500원을 빼면 판매된 금액이 600원이 나오겠죠. 600원. 자, 600원은 이익을 붙이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 600원은 이익을 붙이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원가라고 하는 거죠. 원가. 그래서 이 원가가 나오는데 이게 공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초상품 재고에 플러스 순매입액. 자, 요 금액이 우리가 판매 가능액이에요. 판매 가능액. 마이너스 요 안 나간 금액 500원을 빼면 기말상품 재고에 그러면 원가가 나온다. 매출원가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상품과 매입을 더한 금액을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는 거죠. 판매 가능액. 기초와 매입을 더한 이 금액을 우리는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매 가능액. 기초와 매입을 더한 거를 판매 가능액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기말을 빼면 원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100원과 1000원을 더해서 판매 가능액이 1100원이고 500원을 빼서 나갈 원가가 600원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판매한 거는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되고 원가는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되고 안 팔린 물건은 기말은 재무상태표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공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공식은 아주 중요한 공식이죠. 결국에는 이 공식은 기본적인 공식으로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은 매출원가인데 타계정으로 대체는 물건을 매출을 해야 되는데 매출하지 않고 썼다는 얘기예요. 상품 예를 들면 이렇게 대변에 상품 매출로 가야 되는 걸 쓰고 뭐 접대비로 썼대거나 그러면 이 상품이 판매가 돼야 되는데 판매되지 않고 썼기 때문에 이 상품은
원가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죠. 원가에서.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매출원가 공식은 여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상품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계정. 차변이 기초재고액 1,000원, 100원. 단기 상품 매입액 1,000원. 그러면 상품 차변이 1,100원. 그리고 대변이 1,100원에서 안 팔린 게 500원. 500원. 1,100원에서 500원을 빼면 팔린 게 600원. 그래서 이렇게 상품 T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계정 원장이라고. 고로 요 원가는 나간 거니까 매출하고 상반되게 원가가 반영이 돼야 하니까 손익계산서로 가는 거죠. 매가 마이너스 원가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아직 안 팔린 요 금액은 창고에 쌓여져 있는 거니까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순매입액을 찾는 게 중요하죠. 순매입액을 찾는 게. 순매입액은 총매입액에 운임을 더해서 매입 애누리와 한출 매입 할인을 빼면 순매입액이 나온다. 순매출액은 총매출액에 매출 애누리와 한입을 빼서 할인도 빼서 순매출액이 나오고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매출총이익이. 이 공식은 우리가 기본적인 공식으로 암기가 필요한 공식이고 이해가 필요한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매출원가 분계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분계는 요 밑에 있는 이 분계는 매출원가 분계는 요거를 역분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역분계한 거라고. 얘를 역분계하면 원장을 보고 분계하는 건 역분계니까 이렇게 역분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분계하면 대변에 상품 600원 그리고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이렇게 역분계 대변에 쫓아가서 상품 600원 도망가서 차변에 상품 매출원가 600원 이렇게 역분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600원에 이익을 붙여서 팔면 이런 분계가 나오겠죠? 대변에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으로 600원짜리를 적어도 한 3,000원은 받아야지 집세도 주고 월급도 주고 이러겠죠. 그래서 이게 매가가 나오죠. 매가. 그리고 차변에 뭐 현금이나 외상 매출금. 그래서 3,000원. 그러면 이 금액은 매가예요. 매가. 이익을 붙인 가격. 이 금액은 원가예요. 원가. 이익을 안 붙인 가격. 매가 마이너스 원가. 바로 말하자면 매출액 3,000원 마이너스 원가 600원. 그러면 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매출총이익이. 그래서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는 매출총이익 2,400원이 나오죠. 매출총이익을 가지고 이제 집세도 주고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총이익 마이너스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는 거죠. 영업의 비용을 빼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금 내기 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나온다. 그래서 세금 내기 전 순이익이 산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기본적인 공식은 우리가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상품 계정을 그렸을 때 총계정 원장 상품 계정 기초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원가 그래서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은 원가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접대비로 상품을 접대비로 써버렸다. 그런 분계가 아까도 했었지만 차변의 접대비
비용의 발생. 대변의 상품. 이게 타계정으로 대체로 8번 조교를 넣는다 그러죠. 그럼 상품 계정 가서 여기 가서 접대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써버린 거니까. 그러면 분계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상품 이런 분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접대비 상품은 타계정으로 대체가 되니까 요거를 뺀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광고선전비를 했네요. 광고선전비. 기업이 재고자산을 판매하여 매출원가에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영업활동하는 과정에서 보유 중인 원재료나 제품 등을 판매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타계정 대체라고 한다. 타계정의로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타계정의로 대체라고 해야 되는 거죠. 타계정의로 대체와 타계정에서 대체가 틀려요. 타계정에서는 원가로 집어넣기 위해서 다시 물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비품으로 쓰고 있는데 상품으로 원가로 가산하는 거죠. 그게 타계정에서예요. 잘 나오진 않지만. 타계정으로는 바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하지 않고 타계정으로가 많이 나오니까 의로자 빼고 한나 봐요. 우리가 전산으로 할 때도 이거 꼭 8번 조교를 넣어줘야 돼요. 타계정으로 대체를. 그리고 상품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공식에서 기말상품 재고액 마이너스 타계정으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원가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지 시스템이 이 8번 조교라는 걸 넣어야지 인식을 하니까요. 차변에는 아까 접대비로 했지만 광고선전비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타계정으로는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우리가 타계정으로 한다. 재고자산을 견본을 제공하거나 광고 목적이나 또는 기부 목적이나 접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게 기말 재고 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니까 타계정으로 대체해 갖고 공식상에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한다. 그래서 이게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게 여기서 나오던 거죠. 여러분 이 분계는 자주 잊어먹더라는 얘기죠. 자주 잊어먹어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자주 잊어먹는 부분이다. 공식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공식은 매출원가 공식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모든 공식이 다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매출원가 공식은 이게 판매 가능이고 기말을 빼면 원가가 나온다. 이 공식은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